지금 주거 빈곤 가구가 228만 가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산이 돼요. 228만 가구라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몇십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사는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나 이 문제는 자살 보도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그 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윤리 강령에 보면 자살 동기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의 작은 힘이 됩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는 김기학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얘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첫 방송이니까 눌러주시겠죠? 첫 방송이에요? 2021년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시즌3 1화. 시즌 1화 65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1위야. 아니, 시즌 3에는 그럼 뭐가 변하는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게 있죠. 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 대문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환영합니다. 박은진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흔적 지우기. 흔적 지우기. 박은진은 잊어라. 내가 정해주를 기억하라. 아니 잊자는 게 아니라 박은진이 자꾸 잊어달래. 자꾸 잊어달래. 놔달래. 아 정말요? 근데 그랬잖아. 저를 도와주세요. 좀 있으면 이제 MBC 감사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써먹으면 이제 두 군데서 MBC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공문 올 수 있어. MBC에서 내려놓은 공문 와가지고 애 그만 써. 애가 힘들어한다. 이럴 수 있어요. 아무튼 대문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시즌 3. 아, 제일 큰 변화. 그 외의 변화 뭐 차차 변하겠습니다. 이게 뭐 확 바뀌면 또 맞아요. 괜찮아요. 조금씩. 자 기자님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복장을 좀 신경 쓴 것 같아. 아, 전혀? 이게 새 옷이긴 한데 원래 뭐 이렇게 잘 깔끔하게 입고. 아니 넥타이도 하고. 아, 요거 후드도 입고 그랬는데 넥타이도 하고. 후드티 입을 때도 있고 넥타이 할 때도 있고. 아 오늘 첫 방송이라고 신경 쓰고. 그쵸. 첫 방송이라서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포장을 해줘도 못 먹어요. 자 정연욱 기자가 없어요. 아 정말. 새해 첫 방송부터 프로 불참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1년 출석률 0%. 그렇죠. 0. 이 정도면 뭐 그냥 지금 단계로서 그런. 그리고 다음 주에 출연하잖아. 출연율 50%.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빼먹었는데 사실 정혁 기자는 뭐 지난 그 먹방으로 다 했어. 아우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 3주치 했어. 내가 웃기다고 했잖아. 그래서 먹방으로 했기 때문에 좀 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저기 있어.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저 뭐 잘 지냈고 아까 그 정현욱 기자님 먹방을 보고서 불닭볶음면을 한 3일 사이에 2번을 먹었어. 아, 진짜로? 네. 근데 그거 보고 정말 라면 물 올렸다는 분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되게 정혁 선배가 먹을 때 되게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정혁 선배가 먹을 때 되게 더럽게 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알죠? 막 와구와구 먹고 막 합냐 이렇게 먹잖아. 약간 사람처럼 먹지 않고 뭐지? 우리 엄마가 정혁 선배한테 심한 말 그만하라 그랬는데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때문에 다들 자기 엄마들한테 계속 혼나고 있어. 제가 그때 그 하극상 철 좀 들라고 한 거 그거 이제 어머니가 보시고 뭐라고 했어? 정 기자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선배인데 그리고 엄마가 정 기자 어머니가 보면 니네끼리 농담이어도 어머니가 보면 속상해하신다. 네, 그래서 제가 연욱 선배한테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리기 때문에 다들 자기 어머님한테 혼나고 있어. 아니, 근데 연욱 선배가 먹는 게 되게
약간 더럽고 막 이렇게 먹다가 막 또 흘려 손으로 막 주워갖고 여기다 넣어서 다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소주 각을 웬 말이야. 아재도 저기한테. 상 아재들 하는 거. 상급의 아재분들이 하는 근데 건데. 이상하게 그걸 보면 먹고 싶다. 맞아요, 네. 진짜. 그게 놀라워. 그리고 가서 2개를 사두고 하나는 내가 일주일쯤 있다가 먹겠지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서 오늘 집 가는 길에 또 사가려고요. 불닭볶음면. 사람들 지금 다 속 배렸어. 그렇소. 불닭볶음면에 소주. 깐데 또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작가님은 우리 정연욱 기자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더 먹게 되었다. 네. 상큼한 상큼한. 근황. 자, 오 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오규정 기자는 그 먹방에서 아 남편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 이거 맞아요. 뭐 방송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하고 있다. 네. 본인이 뭐 잘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걸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가족들 그 먹방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가족들한테 노출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함구하려는 분위기. 아, 그래서 다들 그냥 서로 모른 척해주는. 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썸네일에다가 오규정 기자 어머님 보지 마세요라고 쓰려다가 참았어. 근데 또 거기 보니까 저희 오빠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진짜요? 그래서 봤구나. 아 이러면서. 댓글에 있어 지금? 네, 댓글에 누군지 모르잖아. 네, 우리는 모르고 네. 기자 나는. 네. 여러분 그 영상에 우리 중에 오규정 오빠가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거 찾아보는 유추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은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뉴스가 없어.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이제 첫 뉴스죠.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2021년 새해를 맞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묻힌 뉴스를 발굴해줍니다. 제가 좀 뿌듯했던 게 지난 그 영상 중에 본인은 그냥 묻힌 뉴스 브리핑이 되게 좋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진짜로 이렇게 너무 서로 싸우는 뉴스만 계속 봐가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위에 있는 뉴스만 보게 되는데 이제 정말 묻힌 뉴스 브리핑을 보면은 아 그래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좋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아이템은 우리 강경수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인가요? 저는 뭐 제목은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지 아이들의 꿈이 너무 큰 걸까요? 라는 제목의 이제 조지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제 사회부 뭐 조지현, 조혜진, 이수민 기자 이렇게 세 명이서 지난 연말에 주거빈곤 아동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해서 내보낸 기사가 있어서 이게 좀 한 번쯤은 묻혔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다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가 아닐까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곳곳이 깨져 울퉁불퉁한 바닥. 서랍장은 벽돌을 괴어 겨우 세워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명의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7명이 사는 집. 거실 바닥을 받치는 나무가 썩어 내려앉고 있는데 바닥이 깨지면서 보일러 열선까지 드러났습니다. 깨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도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어려운 형편에 이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새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 집은 반지하라 늘 습기가 차고 수시로 벌레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가 자는 사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피고로 가고 이렇게 흐르길래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왜 조그만 뭐 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물은 것 같다고.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자판 들으면 그냥 바닥에 까맣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은 불편함을 넘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주거 취약 가구를 조사했더니 75% 이상이 주거 환경 때문에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수십억인 분들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기사가 미친 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 빈곤, 그러니까 살 집이 없는 거죠. 살 집이 있지만 너무너무 작고 열악한 상황인 분들이 얼마나 되죠? 지금 주거 빈곤 가구가 228만 가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산이 돼요. 228만 가구라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몇십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사는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경중이 이거 보면은 묻혀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사가 정말 시급하고 선진국 나아가기 위한데 더 기여를 하는 기사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 뭐 예를 들면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이제 막 벌레가 나와서 그 벌레에 귀를 물려가지고 애기가 이 고름 다 곪은 거예요. 벌레에 물린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 주거빈곤 아동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케어가 부족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거든요. 뭐 조부모님하고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고름이 있었는데 이걸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청력을 잃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모습이었어가지고 네. 한 번쯤 좀 이렇게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주거 빈곤 가구 228만 가구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언론이 어디를 더 비춰야 될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댓글에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AKWL님이 나 어릴 때 아빠 집 나가고 엄마가 혼자 나랑 동생 키웠는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동생이 유치원생이었음. 집은 비가 새고 지붕 한쪽은 무너져서 화장실이라고는 대문 없는 마당에 화수구뿐이었다고. 엄마가 일 나가면 동생은 꼭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끊기고 10원도 없을 때가 있었음. 인생극장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가볼까 생각도 하고 집 지어주는 곳에 연락해서 도와달라고도 했지만 땅 주인이 거부해서 마지못해 살다가 일찍 돈 벌어서 월세로 이사했다.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막상 필요할 땐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이게 참 사실 국가가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인 거잖아요. 이런 그쵸. 거를 좀 어느 정도는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어떤 조건까지는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사실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복지국가. 자, 그런데 이게 뭐 지원책이 있긴 있는 거죠? 없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거급여라는 게 있고 또 임대주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제 지원책이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허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각지대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해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복지 혜택을 일종의 혜택을 주는 기준이 기초수급인 거예요. 기초수급자 분들이 해당이 되면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뭐 주택을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상 원래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법에 딱 적합하게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당뇨, 합병증 같은 걸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다 해가지고 노동 가능 연령으로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빌린 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갚은 흔적들이 있으니까 넌 정기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소득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그 기록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너무 많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연락 너무 안 많은데 되는 자녀가 연락 안 되는데 맞아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너무 많지. 이 복지 혜택이 이제 주거 빈곤 그 분들에 대한 이 복지 혜택이 기준이 이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다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멀쩡한데 받아 먹으려는 나쁜 사람들과 정말 힘든 상황인데 뭔가 맹점 때문에 못 받는 분들, 진짜 필요한 분, 이거를 가려내는 게 공무원분들이 이게 쉽지 않아. 행정력으로. 맞아요. 이거를. 근데 그렇게 또 잘못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아야 하는 분들 때문에 또 낙인이 찍히잖아요. 쟤네는 또 꽁으로 이렇게 받아먹는 애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걸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또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깔갱이라고. 그때 그 뻔뻔하게 그 벤치 몰고 가가지고 밥 먹는 사람 그럼요. 봐요. 무료 최근에도 급식소 가가지고. 네, 공부는 사는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 여기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으십시오. 네. 다음에 에잇 좀 내게 읽으십시오. 떡볶이를 다운님이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그런데도 부자가 기초수급자가 되었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수들 때문에 진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까다로운 절차로 지원을 못 받고 생계 위협으로 자살자까지 나오기도 한다. 네. 윤희님께서는 국회에서 개 같은 일로 싸워제끼면서 제껴져 있는 사람이 한둘일까? 월세 45만 원에 애들이 있다는데 무슨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일단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아동 주거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 주거권이라는 거는 사실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 동안에는 이제 사실 정부도 나름 이 주거 그 빈곤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거 빈곤 아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까지는 신경을 좀 못 쓴 게 아니냐라는 왜냐면은 워낙 제일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 일각에서 또 이런 거 특히나 댓글 많이 달리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댓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야 뭐 그 집 방 3개짜리 뭐 그런 거 이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까지 나라 구해주고 난리냐 더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뭐 이런 류의 댓글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가들한테는 이 주거 빈곤 아동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어려서 이 신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부상을 크게 입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정서적으로 너무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커서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거 빈곤 아동의 이 복지권에 대한 개념을 지금이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근데 뭔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애 있는 집에 다 방 3개 딸린 집을 다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어떻게 지금 정부 시책은 어떻게 좀 마련이 됐어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느꼈고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 아동 주거권 보장 포함하는 이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늘리겠다고 밝혔고 뭐 또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임대 보증금 대출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서 보증금 지원액이 늘어나게 이렇게 정책을 필 계획이고 뭐 자부담률도 2% 수준으로 낮추고 사실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이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연줄이 안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뭐 여론 주도 계층이 아닐 가능성 정도 높고 그리고 언론사 사주와 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쳐봤어요. 주거 빈곤 아동이라고 그냥 관련 기사가 있나? 관련 기사가 있나. 근데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주거 빈곤 아동이라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이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해서 깊게 다룬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한 줄에 걸쳐서 뭐 다른 거 막 정책 설명하다가 그냥 요 한 줄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람들의 우리 그때 말한 것처럼 뭐 종부세 엄청 많이 내는 분들의 어떤 절절한 이야기를 기절 뭐 이렇게 많이 쓰러지고 헤드라인으로 해서도 가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뭐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절절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더 절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생존 네. 지금. 이게 좀 영상 한번 여러분 진짜 봐보세요. 참 저런 곳에서 이제 애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애기가 아니라도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너무 과소대표되진 않았는지 뭐 말한 것처럼 야 진짜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한테 뭐 방 3개짜리 그런 거 어떻게 국가가 다 구해주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는 적어도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제 설정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가져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게 종부세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우리 오규정 기자 준비했어요. 요거는 묻힌 뉴스라기보다는 오규정 기자의 특기죠. 팩트 체크. 오랜만에 팩트 체크. 간만에 팩트 체크 아이템도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그 코로나 비관 관장 사망 헬스장 아닌 재활치료센터라는 오마이뉴스의 팩트 체크 기사입니다. 요걸 왜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새해 첫날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어제 이 기사를 접하고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헬스장들이 집합 금지 때문에 너무 맞아요. 어려워져서 막 엄청 그 집회나 시위도 많이 하고 이제 삭발도 하시면서 어려움을 되게 호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 새해 첫날에 대구시에 있는 한 헬스장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보고 저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사실 그 양치승 관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네. TV 방송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 그분도 본인의 SNS에다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관심을 좀 그 해법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호소도 했고 제가 아는 그 트레이너 분들도 그 SNS나 이런데 계속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을 되게 많이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됐던 어떤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건 저한테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팩트체크할 때 늘 얘기했듯이 처음 도는 기사만큼 이걸 정정하는 팩트체크는 그렇게 많이 도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힌 뉴스 브리핑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뉴스가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헬스장 관장이 자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이 아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작은 기사, 작은 일 하나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 그럴 상황인지 이거는 충분히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네.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잘못된 기사 한두 개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와 잘못된 네. 어떤 상황 판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기정 기자가 이걸 한번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거의 기사가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처음 이 글부터 봤어요. 그게 거의 처음 올라왔을 때. 처음 올라왔을 때 네. 누가 이제 이거에서 글을 쓰셨고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팩트냐 물어보시니까 밑에 나는 바로 아는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1월 3일 오전. 네. 나는 바로 아는 사람이고 원하면은 어디에 있는 무슨 헬스장인지도 말해줄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막 있었어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뭐 새벽에 뭐 기자들이 뭐 그걸 물어봐 갔으니까 내일 아침에 기사 뜰 거라고. 기사 뜨면은 저는 거기 좀 무서웠던 게 거기서 그 논쟁이 그 끝이 어떻게 나냐면 내일 기사 뜨면 봐라라 그랬어요. 내일 기사 뜰 테니까 봐라라 그랬다고. 네. 그 다음날 기사가 난 거야. 네네네. 그 나는 그래서 기사만 보고 아 진짜 헬스장에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는 오늘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그 기사 안 봤거든. 오규정 이거 보고 알았어 나는. 그 오늘 정부 브리핑도 나오긴 했어요. 이거 네. 관련해서 오늘 나왔어요.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내가 정부 브리핑을 안 봤어요 오늘. 네. 사람들이 다 정부 브리핑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뉴스 자체는 되게 자극적 놀라운 이야기니까 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네네. 정부가 해명을 하면 해명하는 것도 더 막 구차해 보이잖아 막. 그게 하여튼 그쵸.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후과를 남기는 그런 잘못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오보가 쓰여지는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네요. 뭐 가운데 아니지만 네. 그걸 봤죠 이제. 시작을 봤네 시작을. 시작부터 봤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오보였는데 그럼 그 오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오늘 타고 들어가면서 겨우 알았거든요. 맞아. 그런 그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 커뮤니티에서 1차적으로 올라왔다는 게. 자 일단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일단 헬스장이 아닌 거죠. 헬스장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정확히는 그 장애인 재활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척추 측만 치료도 하고 뭐 자세 교정도 하고 뭐 이런 약간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 시설로 분류가 돼서 그냥 일반 그 체육 시설 집합 금지하는 그 체육 시설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합 금지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 아니었고 만약에 헬스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대구시는 9시까지 헬스장 운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론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그렇죠.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관장님이 돌아가신 건 맞죠? 네, 그 거기에 이제 그 관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 이제 그 정확히 뭐 어떤 그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 거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건 맞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3일 오전에 그 헬스장 그 운영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밑에 댓글로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경찰인데 하루에 뭐 구에서만 몇 건씩 자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지명, 그러니까 장소까지, 그러니까 뭐 어느 동에 네. 뭐 무슨 건물 몇 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와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검색해 보면 실제로 있는 그 센터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센터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그 분류의 헬스장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한번 뭐 그 헬스장이라고 돼 있는 그 센터의 어떤 카페나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그냥 일반적인 헬스장은 아니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검색해 보면 헬스장이라고 딱 오해하기 쉬웠던 상황인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네.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거죠. 헬스장으로 돼서 헬스장 네. 관장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여기 클리앙 댓글 우리 강경수 기자 읽으십시오. 클리앙의 콘토토님께서 이상했던 게 지방은 2단계인데 헬스장이 금지였나 싶습니다. 대구만 더 강하게 금지시킨 건가 했네요. 문제된 헬스 영업 정지 연장은 수도권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좀 아니었던 건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아직까지 알 수 없는데 이제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다니던 이제 운동하러 다니는 헬스장이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분들은 그냥 완전히 수입 못 되신 제 친구가 또 PT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 친구는 PT만 하는데 지금 계속 손 놓고 있어요. 갑자기 수입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거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뭐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생존의 문제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물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제 똑같이 하는 모두에게 코로나라는 상황 오지만은 누군가는 덜 아픈 거죠. 사실 기자들은 덜 아파요. 언론사는 그냥 돌아가니까. 하지만 자영업자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또 이런 헬스장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저 기타 레슨 받거든요. 또 기타 레슨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월세는 나가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지금 빚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빚으로 지금 사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그럼 누구를 탓하냐? 그분들은 정부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지금 누구 탓하겠어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댓글 많이 달린 게 짧고 굵게 3단계 갔으면 안 이랬을 거다 이러면서 정부 욕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과학적으로 아무런 사실 근거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추측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해진 해답은 없지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어려움이 피해가 이제 최소화되도록 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정부의 몫이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헬스장이나 뭐 이런 집합시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시위도 하시고 상대적으로 뭐 백화점 같은 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키장도 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도대체 뭐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거에 있는 어떤 불만 같은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생존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임계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가 이제 잘못된 뉴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확 커진 거는 그만한 그분들의 어떤 힘든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오보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그렇죠. 더 조심해야 기자들이 조심해서 확인해보고 경찰에 전화해보고 소방에 전화해보고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자 여기 덕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십시오. 덕후 익명님께서 아무튼 인터넷 글은 진짜 믿을 게 못 된다. 어디라고 가게명까지 밝히길래 찐인 줄 알았어. 네, 그 대댓글로 또 다른 익명님이 레 댓글에 지도까지 넣어서 여기랍니다 이러던데 아닌 걸로.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름까지 나오길래 전 이제 막 엄청 충격받다기보다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 진짜 어떡하냐. 개연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죠. 있다고 했어요. 직접 그 시작의 현장에 있었던 난 이거 처음에 이거 보면서 음. 이게 뭐 사실지는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도 그때 생각했지. 다음날 연합기사 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나니까 기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니까. 연합뉴스도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첫 시작 기사는 첫 뭐예요? 시작 기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1월 3일 13시 51분에 머니투데이에서 같은 체육시설인데 왜 우리만? 더는 못 참아. 비극적 선택도라는 기사를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1월 3일 오후 3시 15시에 매일신문에서 새해 첫날 헬스장 관장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쭉쭉쭉쭉 갑자기 네, 많이 기사량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1월 4일 오후 2시 16분에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식의 기사들이 퍼졌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강병수 기자가 이럴 때일수록 더 팩트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한 게 특히나 이 문제는 자살 보도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그 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윤리 강령에 보면 자살 동기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보도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자살이 사회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수단화돼서 안 되고 그리고 언론이 이걸 자극해서 자살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악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살 보도를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 거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언론들이 잘못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잖아요. 사실 그게 이 헬스장 그 영업 금지, 그러니까 집합 금지로 인한 어떤 생활고가 맞는 건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기사 제목에 보면은 같은 체육시설인데 왜 우리만? 이러면서 비극적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헬스장 아닌 그 새해 첫날 헬스장 관장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이런 식으로 뭔가 막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추정이라고 달았을 뿐이지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 기사 가면서 점점 더 수위는 세지는 거고. 팔려야 되니까. 네. 참 새해 벽두부터 참 언론은 하지 말아야 할 걸 이렇게 하시고. 친구들이랑 저도 단톡방에서 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보자마자 이제 우리끼리 그럴만하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엄청 다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단순히 그 헬스장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같이 겪고 있는 모두가 뭔가 타격이 있는 기사인 맞아요. 거잖아요. 남의 일인 것 사실. 같지 않은 느낌이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나중에 이게 오보다라고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허탈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든 걸 무조건 다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절대 뭔가 약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이런 팩트까지 체크되지 않은 이야기를 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다음에 지구인의 친구님이 그 사정이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들 힘들 때 기르기들까지 가세해서 이런 분위기 조장하지 마라. 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네. 기자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루리앱의 유시지님이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런 처지가 아예 없는 얘기도 아닐 거고 대책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방아쇠를 당기는 게 저런 기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본인의 선택을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어떤 자기 기사 쓰는데 그냥 이용된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얼마나 이게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인에 대해서도. 고인에 대해서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정혜주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살 기사가 주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저는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꼈겠지만 선배도 이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도 제 주변에 있는 그 체육시설 운영하거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그 사회적인 감수성 자체가 되게 높아진다 그래야 되나? 예민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치. 그런 역할이 분명히 그치, 그런 그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죄송. 뭐 이럴 일이 아닌 거 이게. 네. 어. 저는 좀 큰 오보였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실내 체육시설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건 맞아요. 네. 그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코로나 시대에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이고 유동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청원도 올라왔는데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에 MIDR 땡땡땡땡님께서 실내 골프 연습장 하고 있습니다. 타석 간 거리가 기본 2m 간격에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이곳을 닫으라뇨. 불특정 다수가 빼곡히 모여 밥 먹고 게임하는 곳이 훨씬 더 위험하다 보는데 왜 실내 체육시설만 유독 타겟이 되는지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쁜 숨을 내쉬게 되는 곳이고 되게 밀폐된 공간에 좁은 장소에서 가까이서 계속 한 1시간 가까이 있고 하잖아요. PT 같은 거 하거나 하면은 또 그리고 막 씻고 옷 갈아입고 하다 보면은 더 이제 감염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는 여기부터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고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는 건 이제 감히 그럴 수가 없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헬스장이나 뭐 필라테스나 무슨 집합적 운동하는 뭐 실내에서 뭐 골프건 뭐 운동하는 그런 체육시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그러네 나 예전에 하던 PT 선생님도 지금 어린이 축구 교실 열었거든. 바로 얼마 전에 코로나 거의 직후에. 근데 어떻게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막 진짜 사람이 아마 그 학생이나 아동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또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뭐 필요한 그 돌봄이랑 태권도는 또 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좀 굉장히 형평성이 맞아. 좀 약간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건 사실이야. 이제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오늘 쭉 해서 좀 입장을 발표를 한 게 뭐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된 곳에서 비말을 강하게 이제 배출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에 이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7건 그다음에 환자만 583명이 발생을 했다. 이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다라는 건데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수치나 아니면 이 법안을 뭐 예를 들면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충분히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상황별로 뭐 시설별로 정부가 분명히 1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왔잖아요. 이런 데이터도 충분히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발표를 한 거라면 그거를 충분히 사람들한테 시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추위의 상황이니까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도 없겠지만 이 정도의 혼란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뭔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감정만 끌어오르는 상태이니까 모르니까 감정이 더 끌어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근데 되는 거는 모르게 된 데에는 사실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언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만 자꾸 쓰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지금 되게 서로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코로나 블루는 사실 내 일이다, 내 자신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제 막 우리 일상을 막 이제 죄어오고 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없어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저는 행정적인 어떤 제한 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살만은 해 정도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금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1월에 뭐 최대 300만 원까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피해를 영업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제대로 된 적당한 합리적 수준의 어떤 보상이 네. 필요하지 않냐 네.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사실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다 알아. 그래서 정부한테 어느 정도는 이 좀 이해를 해줘. 이해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대책을 좀 헬스장 하시는 분들도 다 좀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버텨보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헬스장뿐이 아니라 또 사각지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 살피는 게 나라 일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든 그래서 거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 정말 거기에 언론이 정말 재나 안 뿌리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2021년 첫 번째 팩트체크 아이템이었습니다. 시작을 너무 무거운 거 같은데. 무거워 2021년.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주변에 그래도 그런 집합시설에 일을 하시거나 또 자영업자분이 계시면은 좀 전화라도 한 통 좀 드리고 서로 좀 위로하고 좀 같이 좀 버텨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들 뭐 사람들이 우리 뭐 중국에서 우한에서 입구 막았으면 안 퍼졌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3단계를 빨리 들어갔으면 안 해왔을 거다 이렇게만 계시는데 글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부분의 주장은 그냥 전문가가 아닌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그냥 뭐 자꾸 국회하면 되잖아 뭐 이 정도의 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이런 방역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당국을 좀 믿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도 거기에 더 이상 제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 좀 그래도 재밌나요? 내용이에요. 2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전봉민 의원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 취재한 송명희 기자를 모시고 얼마나 대단한 걸 해드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빠밤.